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경영조사 2차 시험 조직행동론, 조직행동론 기출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역시나 전체적인 얘기 잠깐 드리고 말씀을 좀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 일단 조직행동론 같은 경우는 뭐 예년도 난이도랑 비슷하게 그냥 물어볼 내용 물어보면서 그냥 비슷한 형태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더 뭐 어려워졌다든가 더 쉬워졌다든가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평균적인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게 되는 건데 먼저 문제 1번부터 보시면 특정 조직의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조직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조직 문화 형태, 형성, 그리고 유지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문제에서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써야 될 거 딱딱 정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단 형태, 다시 이야기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성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형성과 유지를 구분해 쓰기는 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형성과 유지를 그냥 같이 묶어서 저는 예시답안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답안 작성 구조 잡아가면 역시나 30점짜리 문제 답안 시작해야 되니까 의의적인 측면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듯하고 역시나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 뭐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될 듯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얘기를 끌고 가야 되니까 문제 재활용하셔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의 문장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의의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부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작성해 가시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였냐면 조직 문화의 형태 다시 이야기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구성 요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샤인이라는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가 파스칼과 피터스가 주장하고 있는 7S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서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샤인에 대한 얘기할 때 역시나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한 가지 있다고요. 가급적이면 샤인에 대한 내용 쓰실 때는 그냥 곧장 구성요소 세 가지를 던지는 걸 끝내지 말고요. 뭐랑 좀 결합시키자? 이 조직 문화의 수준과 결합시켜서 구성 요소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샤인이 보고 있는 조직 문화의 수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시적 수준과 인식적 수준과 잠재적 수준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 각각 수준별로 하나씩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시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 뭐가 될까요? 가공물과 창조물이 되는 거고 인식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는 가치가 되죠. 마지막으로 잠재적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구성 요소는 기본 전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작성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가공물과 창조물, 가치, 기본 전제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샤인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파스칼과 피터스의 7S 모형은 요건 그냥 7개 쭉 쓰신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7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유 가치라는 것이 있고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요. 시스템과 구조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구성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십 스타일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7가지가 샤이니, 파스칼과 피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7S 모형에서의 7가지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 여기다가 7가지다가 기본적인 개념 서술하시면서 뭐 좀 꼭 좀 써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냐면, 7S 모형에서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를 물론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 7가지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 요소가 있고, 그게 바로 뭘까요?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가 된다라는 거고, 그 사실은 답안 작성 어딘가에 분명히 좀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성하시면 조직 문화 형태 또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고, 그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이 더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조직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 건데, 역시 이제 조직 문화 형성과 유지라는 건 좀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냐는 건데, 역시나 조직 문화라는 것은요, 아까도 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만 딱 쓰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들을 끌어당겨서 조직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내용은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 인사관리 쪽에서 정리하셨던 조직 사회화라는 개념이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직 문화 형성과 유지라는 것은 일단 상호작용을 좀 강조한 형태로 답안을 작성하시고요. 그 안에서 조직 사회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직 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작성하시면 문제 1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 답안 작성의 방향은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 1번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고 넘어가는 거고,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태도의 구성 요소 및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관하여 논하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쓸 것 역시나 열고 다 되고 있죠. 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이 그냥 밑에다 소제목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 내용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리적 흐름상으로 답안 작성의 도입부 시작을 좀 해야 될 듯 하고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으냐면, 살짝 범위를 넓힐 거니까 태도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태도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뭐 태도라는 것은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쓰셔도 상관없을 듯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문제 재활용하셔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일단 답안 작성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씩 작성해 가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태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태도의 구성 요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인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과 감정적 또는 정서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세 가지가 소제목으로 잡히면서 각각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시답안 보시면 양이 좀 블라블라하고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잡아드리면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물론 이제 저는 칠판단 이렇게 쓰이지만 문장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태도와 행동은 그렇다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각 개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태도와 행동의 일치 여부는 뭐가 연관될 거냐면 개인 차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시답안상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 개인 차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는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끼어드냐면 의도라는 것이 끼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태도와 행동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상으로 쓰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나 예시답안은 좀 역시나 교재 내용들을 좀 참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실 필요는 없는 거고, 요 의미를 통하는 관점에서 작성하시면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면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기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직무 만족에 관하여 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직무 만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직무 만족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 만족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직무 만족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답안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이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였던 거냐면, 직무 만족은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근율과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만족과 직무 성과 사이의 관계, 직무 만족과 고객 만족도 사이의 관계, 직무 만족과 결근율 사이의 관계, 직무 만족과 이직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직무 만족이 높아지면 성과도 높아지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결근율과 이직률은 낮아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틀린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라는 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직무 만족이 높아지더라도 뭐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고객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아니면 결근이나 이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형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형태로 답안 작성을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직무 만족에 대한 내용들은 답안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뭐냐면 조직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 조직 몰입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조직 몰입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조직 몰입에 대해서 한마디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마이어와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어와 알렌에 따르면 조직 몰입의 유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 몰입의 유형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유형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세 가지가 정서적 몰입이라는 것이 있고, 지속적 몰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규범적 몰입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대한 개념들 위주로 작성하시면서 채워가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그랬을 때 정서적 몰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정서적 애착, 조직 동일시 같은 것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속적 몰입이라는 것은 조직을 이탈하는 것보다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개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죠. 다음에 규범적 몰입이라는 것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무감에 입각한 조직 몰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 2번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명목 집단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건 말 그대로 명목 집단법에 대한 개념 답안상으로 서술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 이제 지극히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명목 집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결합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법이 결합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명목 집단법에 대한 개념을 작성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 명목 집단법에 대한 특징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얹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나 델파이법에 대한 특징들 대부분 그냥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환적 집단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간접 의사소통과 익명성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목 집단법에 대한 개념적인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명목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가급적이면 작성을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게 작성이 안 되면 델파이법과 명목 집단법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명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명목 집단법과 델파이법의 차이점 가지고도 이야기하지만, 델파이법이라는 것은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지만, 명목 집단법은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근데 한 자리에 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의사소통을 하니까 이름뿐인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린 그 방법을 명목 집단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사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하냐면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사실, 하지만 간접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같이 추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명목 집단법에 대한 개념 서술에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문제 3번에 대한 내용들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4번 로키츠의 가치 범주인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최종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출제자는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답안 작성 보시게 되면 일단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로키치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키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서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를 끌고 가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상으로 궁극적 가치라고 쓰고 있으니까 답안도 가급적이면 궁극적 가치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수단적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 가지고 답안 작성 채워 가시면 되냐면,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대한 일단 개념적인 서술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키치라는 사람은 궁극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에 대해서 각각 1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18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18가지를 다 쓸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한 두세 개 정도 언급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1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형태로 답안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딱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다시 예시 답안 가지고 참조해 보시면, 먼저 궁극적 가치 보겠습니다. 개념적인 측면 들어가 있죠. 개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를 말한다. 즉 지혜나 구원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획득하고자 하는 존재 양식이나 목표를 뜻하며 개인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선호하는 결과적 상태와 관련된 가치 요소들이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그 뒤에 보시면 궁극적 가치는 성취감, 평등한 세상, 행복 등을 포함한 18가지가 있다라고 쓰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 쪽 보시면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행동 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의 단기적 행동 방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행동 방식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치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잘 사는 것,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돈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단적 가치에 대한 개념 언급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수단적 가치에는 야심, 너그러움, 정직, 책임감 등을 포함한 18가지가 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문제 4번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민츠버그가 분류한 조직 유형 중 전문적 관료제의, 일단 전문적 관료제를 쓰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적 관료제에서 뭘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단 특징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5가지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츠버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민츠버그의 5가지 구성 요소라는 건 뭐냐면 민츠버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 유형이 모두 5가지잖아요. 근데 이 조직 유형 5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조직은 5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전문적 관료제 얘기할 때 어떠한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분명히 답안성으로 녹여져 있어야만 돼요. 이게 녹여져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전문적 관료제에 대한 개념만 답안으로 작성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감점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전문적 관료제에 대한 특징 쓰신 건 쓰시는데 그 안에 이 구성 요소와 관련된 측면이 분명히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 지원 부문, 기술 지원 부문, 전략 경영 부문, 중간 관리 부문, 생산 핵심 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5가지 별로 여러 가지 조직 유형들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기술 지원 부문과 관련된 조직 유형은 기계적 관료제, 일반 지원 부문과 관련된 조직 유형은 에도크라시, 전략 경영 부문과 관련된 조직 유형은 단순 구조, 중간 관리 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유형은 사업 부재 조직, 마지막으로 생산 핵심 부문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유형이 전문적 관료제가 된다고요. 결국 뭐가 분명히 녹여져야 되냐면 이 생산 핵심 부문과 관련된 내용에 분명히 답안상으로 녹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출제자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답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예시답안 어떻게 잡혀져 있냐면 일단 의의란 제목을 가지고 민츠버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전체적인 내용들 아까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츠버그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얘기 한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를 분명 연결시켜야 되니까 전 목차 어떻게 잡아간 거냐면 생산 핵심 부문과 전문적 관료제라고 목차를 잡아가는 거고, 그 목차 안에서 이제 생산 핵심 부문에서부터 생산 핵심 부문이 강조되면 전문적 관료제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적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시답안 뒤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답안 작성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이제 문제 5번의 전체적인 답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에서 표현되는, 그 문제에서 느껴지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얘와 얘를 연결시키는 걸 꼭 좀 쓰기를 바라는 의도가 분명히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답안 작성해 드리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문제 5번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보시는 거죠. 생산적 작업 행동인 조직 시민 행동과 반생산적 작업 행동인 일탈 행동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반생산적 작업행동 또는 이제 일탈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는 거고, 역시나 2가지 그냥 설명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목차상으로 조직 시민 행동과 반생산적 작업 행동 또는 뭐 일탈 행동 하는 형태로 목차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쪽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거고, 뭐가 조직 시민 행동일까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희생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그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직 시민 행동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직 시민 행동의 구성 요소 모두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5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타주의, 예의, 성실성, 시민의식,
스포츠맨십이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는 거고, 이 5가지에 대한 내용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조직 시민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생산적 행동 또는 반생산적 작업 행동 또는 이제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개념적인 측면만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시답안까지 살펴보시면 조직과 동료를 해치는 구성원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 문제 6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2021년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조직 행동론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